자, 물권 강론에는 7개 물권이 총 우리 시험범위에 있고요. 이 물권이 어떤 건지 아는 권리도 있고 처음 보는 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입문 과정에서는 우리 어차피 개념 보는 거니까 이 권리가 뭐냐, 그리고 이 권리가 왜 필요할까, 그 권리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뭐 그 정도, 그 중에서 특히 개념을 좀 숙지하시면 됩니다.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점유권을 뺀 나머지 권리들을 다 본권이라고 불러요. 이 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유권이 있고요.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들이 있어요. 제한 물권이라고. 자, 제한 물권은 소유권에 무엇을 제한하는가?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까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이라는 게 물건을 지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지배가 사용, 수익, 처분이라 그랬잖아요.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앞에 완전자를 붙여서 완전한 지배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전한 지배권. 반면에 제한물권은 이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일부를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게 있고요. 처분을 제한하는 게 있어요.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게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 타인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물권이 용익물권이죠. 반면에 처분은 이제 담보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담보물권. 이게 총 두 가지 제한물권이 있고요. 용익물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물권에 유치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질권은 빼고요. 질권은 그냥 간단하게 전당포 주인이 전당 목적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전당포에 갖다 맡기고 돈을 빌렸을 때 전당포 주인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있다가 돈을 갚으면 돌려주고 안 갚으면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팔아가지고 빌려준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런 권리를 질권이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질권은 동산을 객체라니까 우리 시험범위에 빠져. 총 이렇게 7개가 우리 시험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먼저 점유권과 본권의 가장 큰 다른 점, 차이점. 이 점유권은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를 말하고요. 본권은 점유할 권리라고 해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점유하는 권리는 이런 거죠. 갑이요,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란 건 사실상 지배를 말합니다. 사실상 지배. 지배라는 건 사용, 수익, 처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중에 사실상이 뭐냐? 반대가 법적으로 정당하게라는 뜻이에요. 사실상의 반대가 법적으로 정당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실상은 법적으로 정당하냐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갑이 노트북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노트북을 가지고 인강을 보고 있다. 인터넷 서칭을 하고 있다. 사용이니까 지배죠. 그죠? 지배예요. 그런데 이 갑이 이 노트북에 대해서 소유권자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남의 물건을 훔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자, 여기서 사실상 지배라는 건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사용만 하고 있으면 그걸 권리로 인정하는 것을 점유권 이렇게 부릅니다. 다만 보통은 권리자로서 점유하겠죠. 그죠? 그래서 권리자로서 점유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책을 사용하고 계시죠? 정당하죠? 그런데 책걸상은 어때요? 책걸상에 대해서는 소유권 없죠? 그럼에도 사용하고 계시죠? 그 책걸상에 대한 걸 뭐라 한다? 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권 이렇게. 내가 책을 소유권자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점유고 책걸상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지만 사용하고 있는 것도 점유고 결과적으로 점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 등을 하고 있는 상태 그거를 보호하는 걸 뭐라 한다? 점유권이라 한다. 그래서 본권과 구별하자. 본권은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점유하는 거. 정당하게 사용하는 거. 그게 본권이란 말이죠. 반면에 점유권은 정당부당을 따지지 않는다. 그걸 사실상 지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71페이지에 보면 점유의 뜻이 있죠. 점유란 물건이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 이거를 점유를 한다. 그래서 양가로 2번 점유권이란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즉 누군가가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본권, 즉 사용을 정당화시키는 권리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상태, 그거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을 점유권이라 한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소유권에 기초해서 사용하고 있든 소유권이 없이 사용하고 있든 심지어 도둑질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든 일단 그 사용하고 있는 사실 상태를 보호해 주는 것을 뭐라 한다? 점유권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유의 뜻 반가로 1번과 점유권의 의 반가로 1번 그 정도로 점유권의 뜻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점유권이 인정이 되려면 소유권이 있든 없든 따지지 않고 물건을 현재 사실상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현실적 지배라고 해요. 현실적 지배라고도 합니다. 내가 현재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 그래야 점유권이 인정이 돼요. 그게 대원칙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래서 우리 민법 192조도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소유권에 의해서 점유하든 도둑질을 해서 점유하든 점유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반대로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은 소멸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예외가 있더라요. 물건을 점유하는데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 물건을 점유하는데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 반대로 점유하지 않는데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경우, 이런 예외가 있을 수 있더라. 예외가. 이런 걸 관념적 점유 이렇게 불러요. 사실상 지배의 반대로 관념적 점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관념적 점유가 우리 민법에 세 종류가 있어요. 상속인, 간접점유, 점유보조자. 자, 그 중에서 간접점만 입문과정에서는 이해합니다. 간접점유. 그 간접점유를 보면 194조에 이렇게 돼 있죠. 지상권, 전세권. 자, 지상권, 전세권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질권은 전당포 주인이라 그랬죠. 자, 그럼 사용대차는 뭐냐? 내가 집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망치가 없어요. 관리사무소에 전화합니다. 혹시 망치 빌려줄 수 있나요? 제 몇 동, 제 몇 호인데요. 그랬더니 오세요. 빌려드릴게요. 얼마 드리면 돼요? 무상이에요. 그럼 나는 관리사무소하고 망치를 무상으로 빌리는 계약을 한 거예요. 그걸 사용대차라고 해요. 그걸 사용대차랍니다. 반면에 1시간에 10,000원이에요. 그럼 사용료를 주고 빌리는 거죠. 그걸 임대차라고 해요. 무상으로 물건을 빌리는 걸 사용대차, 사용료를 주고 빌리는 걸 임대차, 그 다음에 임치라고 되어 있죠. 임치는 물건 보관 맡기는 걸만, 보관 맡기는 거, 물건을 보관하는 거. 우리 지하철역에 보면 물품 보관함 있죠. 그 맡기는 게 임치 계약이에요. 누군가에게 물건을 맡기는 거, 보관을 맡기는 거, 이걸 임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대차를 예를 들면 갑일에게 주택을 임대를 해요. 집주인을 임대인이라 하죠.
전월세 사는 분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한 다음에 갑이에게 열쇠를 주지요. 그럼 이 주택은 을이 거주하겠죠. 그죠? 을이 거주한다는 건 주택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을이 점유를 한단 말이죠. 그럼 얘는 점유권이 인정되겠죠, 당연히. 근데 얘는 어때요? 점유 안 하죠. 그래도 점유권이 인정이 돼요. 그걸 간접점유라고 합니다.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러니까 얘가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고 얘가 직접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얘도 점유권이 있고 얘도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은 하나인데 점유권이 두 개죠. 중첩적 점유라고도 합니다. 무슨 점유? 중첩적 점유. 물건은 하나인데 점유가 둘. 자, 이런 걸 간접점이라고 한다. 그 조문하고요. 194조. 그 밑에 참고라고 되어 있는 거, 그 정도만 일단 점유에 관념하여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점유의 태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점유의 태양. 자, 아까 우리요. 68페이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갑이 노트북을 훔쳐가지고 을한테 팔아요. 양도라는 건 매매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넘겨주는 걸 말해요. 그죠? 아까 양도는 계약하고 넘겨주는 것까지를 양도양수라 그랬어요. 그럼 얘가 노트북을 현재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을까? 그럼 무슨 권이 인정돼요? 점유권이 인정이 돼요. 문제는 돈 주고 샀잖아요.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그러면 원래는 점유권만 인정되고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해야 돼요. 그죠? 이 소유권 취득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노트북을 넘겨받았으니까 점유권은 취득했어요. 문제는 돈 주고 샀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갑이 도둑놈이어서 소유권을 취득을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249조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네가 노트북을 점유를 넘겨받을 때 이 앞에 뭐라고 해놨냐면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조문을 보면 물론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서 평온하고 공연하게는 점유를 수식하는 거예요. 점유를. 그래서 249조는 동산을 양수한 자가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학자들이 이런 걸 보고 자 이것뿐만 아니고요. 어디를 가냐 하면 81페이지를 가보세요. 거기 245조 1항이 있어요. 맨 밑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0년간 소유회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 다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고 돼 있죠.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니까 점유권이 있죠. 일단. 근데 끝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죠. 근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앞에 게 문제야. 20년간 소유회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점유하면 일단 무슨 권이 인정된다? 점유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근데 그 뒤에 소유권을 취득하네?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점유만 갖고는 안 되고 앞에 뭐가 있어요? 20년간 소유회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야 돼요. 이 항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그 밑에 점유한 때라고 돼 있죠.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고 돼 있으니까 점유권 인정되겠지. 근데 그 끝에 보니까 소유권을 또 취득한대. 근데 어떻게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10년간 소유회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 그래야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조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 시험범위에. 곳곳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모아서 우리 민법은 물건을 점유하면 무조건 무슨권이 인정되고 점유권은 당연히 인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소유권 따위를 취득하려면 점유만 갖고는 안 되고 이렇게 점유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요거를 점유태양이라 하자. 요거를 약속을 한 거예요. 학자들끼리. 점유의 태양이라고도 하고요. 점유의 모습이라고도 해요. 간혹가다 점유의 종류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돌아옵니다. 점유의 태양. 73페이지 좋은 박스 밑에 의 민법은 7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면 뭐가 인정이 되고 점유권이 인정되고 더 나아가서 그 물건을 어떠한 모습으로 점유하는가에 따라서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별도의 법적 효과를. 예컨대 아까 봤던 거 점유측시효. 부동산을 소유회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 동산을 양수한 자가 동산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단 말이죠.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하자? 점유의 태양. 그리고 이 점유의 태양이 6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지금 보면 머리가 깨져요. 제가 미리 써놨죠? 대단히 어려움으로 입문 과정에서는 가볍게 개념만 본다. 점유의 태양이 뭐냐? 딱 이것만 머릿속에 생각하자. 아, 우리 민법이 이런 제도를 점유에 두고 있구나. 됐죠? 그래서 오늘 입문 과정에서 점유권이 뭐냐? 본권과 구별하고 두 번째 관념적 점유라는 게 있더라. 그거라서 간접 점유 가지고 관념적 점유를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점유의 태양이라는 제도가 있더라. 됐죠? 그 다음에 용어 확인할 게 있어요. 75페이지에 보면 추정과 간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공부하실 때마다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 추정과 간주라는 제도는 이 소송에서 나오는 제도예요. 소송. 추정과 간주라는 제도는 소송에서 나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갑소유 계좌에서 을에게 1,000만 원이 송금이 됐어요. 갑소유 계좌에서 을에게 1,000만 원이 송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어요. 뭐라고 소송이 붙었냐면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라. 에? 1,000만 원 갚아라. 그랬더니 을은 이렇게 주장해요. 그게 내가 빌린 거냐? 네가 나한테 투자한 거지. 이렇게 소송이 만약에 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는 뭐 돈을 빌려주는 계약서라든가 또는 반대로 투자계약서 같은 게 없어요. 딱 갑의 통장에서 을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이 입금된 것만 있지 돈을 빌려줬다는 계약서 또는 투자계약서 같은 게 없어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갑은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은 투자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법원 입장에서는. 누구 말도 믿을 수가 없죠. 왜? 주장만 있잖아요. 계약서가 없다니까. 갑은 죽어라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은 죽어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을 뒷받칠 만한 증거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 등장하는 제도가 추정과 간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한쪽은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투자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때 만약에 민법이나 뭐 이런 법에서 통장으로 돈이 송금된 사실이 있다면 빌려준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에 이런 조문이 있다면 갑과 을은 주장만 하고 있고 증거가 없을 때 빌려준 걸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조문을 통해서. 그게 추정의 기능이에요. 본다의 기정이에요. 갑의 계좌에서 을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게 있으면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걸로 추정한다. 빌려준 걸로 본다.
추정한다, 본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계좌에서 송금된 사실이 있으면 투자한 걸로 추정한다, 투자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추정한다라는 주문 내용과 본다라는 것은 양당사자가 주장하고 있다, 빌려줬다, 투자받았다, 이렇게 주장만 하고 있고 증거가 없을 때 법원은 누구의 말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증거가 없어서 주장을 증명할 수가 없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추정한다와 본다라는 제도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빌려준 걸로 추정하거나 빌려준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민사소송은 이기려면 주장과 증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기려면, 내가 빌려줬다, 이기려면 빌려줬다는 걸 증명해야 돼. 투자받았다, 이기려면 투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 그런데 이 증명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없어. 그럴 때 이런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빌려준 것으로 추정한다, 빌려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다면 빌려줬다는 게 증명되었다, 빌려줬다는 게 증명되었다, 이렇게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제도예요. 추정과 본다는. 다만 둘 다 증명된 건데 어디서 차이가 나타나냐, 이걸 깨는 게 차이가 나요. 깨는 거. 추정은요, 반대 증거로 깰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빌려준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을이 악착같이 뒤져가지고 서류를, 투자계약서를 찾아냈어. 분명히 그런 예전에 돈 빌리는 계약서 차용증이 아니라 분명히 투자계약서를 썼는데 없어. 그럼 투자받았다, 서류가 있었는데요, 잃어버렸어요, 안 믿어줘요, 그런 거는. 근데 만약에 빌려준 걸로 추정된다라는 게 있더라. 그럼 이때 빌린 게 아니라 투자받은 건데요 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을, 추정된 것과 반대를 주장하는 자가 증거를 가지고 깰 수가 있어요, 추정은. 그래서 을이 만약에 꾸역꾸역 투자계약서를 찾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서, 판사님 보세요, 빌려준 걸로 추정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저 계약서 찾았습니다, 투자계약서, 읽어보세요. 봤더니 투자계약서야. 그러면 빌려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깨진다, 이렇게 판결해줘요. 그게 추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 깨져요. 빌려준 걸로 본다 그러면 끝이야. 더 이상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강력하죠. 그래서 우리 조문을 보다 보면 뭐뭐로 추정한다라는 조문이 있고요, 뭐뭐로 본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이게 민법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소송에서는 엄청난 의미가 있단 말이죠. 반대의 증거를 가지고 깰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는 굉장한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이걸 살짝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추정한다를 본다로 바꿔서 출제하거나 본다를 추정한다로 바꿔서 출제하거나. 이제 그걸 나중에 주목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추정한다와 본다가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정리, 양가로 1번, 당사자가 재판 등을 통해서 계약을 다투고 있을 때 어떤 사실, 예컨대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계약이 유효한지 아닌지, 계약이 유효하다면 대금을 지급했는지 등등을 주장 증명해야 돼요. 이걸 입증이라고 해요. 그런데 증거 따위가 불충분해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더라. 그걸 대비해서 마련된 제도가 뭐다? 추정과 간주, 즉 본다가 있다. 예를 들어 갑과리 갑소의 A 토지 매매 계약을 둘러싸고 양가로 1번 계약을 체결했는지, 2번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유효한지, 3번 유효하다면 대금을 지급했는지, 갑이 소유권 넘겨줬는지 등등을 다투고 있는데 갑과 을의 주장만 있고
그 주장을 뒷받칠 만한 각종 증거들, 계약서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 이럴 때 뭐뭐로 추정한다, 뭐뭐로 본다 라는 걸 통해서 그 사실을 일단 증명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추정과 간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4번의 추정을 보면 일단 불분명한 사실이 있다, 이걸 존재, 없다, 이걸 부존재라고 전제를 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인정을 해요. 따라서 추정이 되면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된 거야. 다만 나중에 그 추정된 사실과 반대의 증거가 있으면 효과를 뒤집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거기에 두 번째 예에 보면 갑소유 101호가 있고요. 을이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갖고 있어. 저당권을 갖고 있다는 건 이 101호 등기부의 저당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갑하고 을이 다투고 있어요. 갑은 돈을 갚았다. 등기 말소해라. 뭔 개소리나, 나 아직 받을 돈 있다, 말소 못해.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은 돈을 갚았으니까 빨리 말소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을은 안 받았다, 나 받을 돈 더 있다 주장하고 있을 때, 그 주장만 있는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이럴 때 이 등기에는 권리가 추정되는 효력이 있어요. 그 말은 저당권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을은 채권이 있다라고 추정을 해버려요. 채권이 있다. 그럼 갑하고 지금 을이 소송이 붙었을 때 증거가 없다면 을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등기 때문에 을은 여전히 채권자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여기 첫 번째예요. 그 상태에서 갑이 또 어디서 영수증을 찾아냈어. 영수증이 뭐예요? 돈 갖고 받는 거잖아요.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을 해. 영수증을 보니까 을이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이야. 그러면 을은 아직 받을 돈이 있다라는 추정과는 반대 사실이 영수증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 이 추정을 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갑소유 A토지 등기부에 을의 이름으로 저당권이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을은 일단 채권자로 추정을 하되, 만약에 을이 반대 사실, 을이 채권자로 추정된다 사실에 대한 반대 사실, 을의 저당권이 소멸했다, 갑은 돈을 갚았다 라는 사실을 갑이 영수증 따위를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되면 그 추정은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게 추정의 기능이에요. 반대로 간주도 똑같아요. 불분명한 사실이 있다 또는 없다 라고 봐요. 본다. 그런데 이 본다는 반대 증거로는 뒤집을 수가 없어요. 법원이 별도의 판결을 통해서 뒤집어야 돼요. 본다를 뒤집으려면 법원이 별도의 판결을 통해서 그 본다를 깨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다는 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추정은 반대 증거만으로도 얼마든지 깰 수 있지만 본다는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에 보면 맨 밑에 그 76페이지 박스 마지막 6번째 보면 예시 조문이 있죠. 이거 나중에 기본 강의하면서 볼 건데, 반가로 1번에 보면 끝이 본다로 끝나 있죠. 반가로 2번은 추정한다고 돼 있죠. 이거 나올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뒤집어서 내요. 반가로 1번을 추정한다로 바꿔서 내거나 반가로 2번을 본다로 바꿔서 내거나, 그 의미가 지금 뭔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하실 것은 그 예시 조문에 반가로 1번은 끝이 본다로 끝나 있다는 거, 반가로 2번은 추정한다로 끝나 있다는 거. 그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시고 이걸 바꿔서 출제하는 놈이 있을 수 있구나. 조심하자. 그 정도. 네? 네, 그 정도. 그 정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유권에서는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입문 과정에서.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봅니다.
소유권이야. 소유권은 뭐 다 아시는 거죠.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 이게 소유권이라고 그랬어요.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 그래서 소유권에 의의가 있죠. 물건을 완전하게 지배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 내용이 뭐예요? 2번에 사용수익 처분한다 그랬죠. 다만 이게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법률의 범위네라고 돼 있어요. 아, 소유권은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구나. 78페이지 양가로 1번에 소유권에 의하고요. 양가로 2번에 반가로 1번 정도. 아, 이게 소유권이구나. 다만 소유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구나. 그 정도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보면 상린관계라는 게 하나 나와요. 거기서 상은 서로 상자고요. 린은 이웃 린자를 말해요. 상린, 서로 이웃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서로 이웃한 부동산 소유자들 사이에 충돌이 생길 여지가 좀 있죠. 경계를 침범한다든가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든가 이렇게 그렇게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들 사이에서의 충돌을 미연의 방지 또는 충돌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제한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계, 이거를 상린관계라고 부른 거예요. 이런 거를. 그리고 이 상린관계 관련된 조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상린관계 속에 권리가 몇 개 들어있어요. 자, 상린관계 의의 반가로 1번과 의의, 아, 이런 걸 상린관계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그 상린관계 속에는 밑에 보면 양가로 1번 상린권이라고 권리 같은 게 있구나. 권리 같은 게 있구나. 그 권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건 뭐 쳐다도 볼 필요 없고 한 장을 넘기면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점유권이라는 게 뭔지 봤고요. 어려우면 그냥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점유권. 소유권도 마찬가지야. 그냥 소유권이 뭐냐. 다만 소유권에서는 이 상린관계라는 게 있더라. 상린관계 중에 상린권이라는 게 있더라. 상린권 중에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게 하나 있네. 자, 이 주의토지통행권 이게 뭔지는 몰라도 돼요. 이게 왜 필요할까? 상린관계에서 이게 왜 필요할까? 그것만 생각해 보시고 상린관계를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주의토지통행권의 걸 예를 들은 거니까 물론 이거 중요하긴 합니다.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인접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공로인데요. 갑소유 땅이 맹지야. 갑소유 땅이 맹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면이 막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갑은 공로로 출입할 수가 없지요. 그죠? 갑이 공로로 출입하려면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을하고 계약을 맺고 을한테 돈을 주고 통로를 확보해서 통행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을이 노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죠. 있긴 있지. 날개를 하나 사면 되죠. 헬기를 사거나 또 하나 방법이 있긴 있어.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민법이 219조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갑은요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게 주의토지통행권이야. 이때 갑은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된다, 받을 필요가 없다? 없단 말이지. 아, 갑의 동의나 승낙을 받으면,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으면, 그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건데, 좀 전에 을이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민법이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걸 둬가지고, 갑이 을소유 땅을 그냥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을, 뚜껑 열리죠. 여러분 일어나면 뚜껑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상하라. 대신 보상해라, 을한테. 그게 219조 주의토지통행권입니다. 조문은 조금 까다롭게 돼 있어요. 219조를 보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이 어느 토지가 갑소유 땅을 생각하시면 돼요. 공로와 이 사이에 그 땅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그죠? 그다음 가운데 건 건너뛰고 세 번째 줄 끝부분에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가지고 조문을 매치하는 거예요. 219조 1항 다시 한번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거기에서 끊고 가운데 건 건너뛴 다음에 세 번째 줄 뒷부분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통로도 개설할 수 있다. 단 2항 보상해라. 이런 걸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어디에서? 상린관계에서. 상린관계. 이런 게 상린관계예요. 그래서 그 상린관계 중에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시험에 출제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위 토지 통행권. 생각해보세요. 이거 다툼이 얼마나 많을까? 겁나게 많겠죠. 갑은 법에서 단이라고 했는데 을은 못 다리게 막는 경우가 태반일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다툼이 많으니까 대법원 판례가 쌓여있고 아주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게 주위 토지 통행권이고 상린관계 속에 들어있더라. 그 다음에 이런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하는가? 자, 앞으로 무슨 권, 취득 방법 두 가지.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두 가지.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봤던 거.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원인 두 개. 법률 행위, 법률 규정.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그 다음 어떤 권리는 이게 중요하고 어떤 권리는 이게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물권 중에서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이 중요한 권리가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중요한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조금 주목하시면 돼요. 소유권에선 이게 중요해요. 법률 규정. 왜냐하면 소유권을 가면요. 기존의 소유자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계약이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잖아요. 이게 없는데도 법에서 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을 한 게 꽤 많아요. 그중에 우리 이미 본 게 있어요. 동산 선의 취득. 아까 취득시효 확인했었죠. 그런 것들. 그거 외에도 무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작물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이런 걸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을 해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에서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중에서 나머지는 다 기본 강의 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용어 시효가 뭐냐?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을 때의 효력, 이게 시효예요.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을 때의 효력, 이걸 시효라고 해요. 그 효력이 두 가지.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이걸 소멸시효.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효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고 일정 기간이 지속이 되면 그 사람이 진짜 권리자냐를 따지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이걸 취득시효란다. 예를 들어 갑의 A 토지를 을이 20년간 점유하면 을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경우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있고 경계가 여기야. 근데 을이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는데 그 건물이 이만큼 갑소유 땅을 침범해 있어. 자, 이때 요만큼의 땅, 갑소유 땅이죠. 여기가 경계예요. 근데 갑소유 땅인데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통해서. 그죠? 지금 이 갑소유 땅을 누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을이.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지으려고 청약을 했더니 을의 건물이 이만큼 침범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철거하라 그러겠죠. 이때 을이 만약 이걸 점유한 상태가 20년 이상이라면 을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오히려 을이 갑에게 소유권 내놔 할 수 있는 제도가 취득시효입니다.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눈 뜨고 코 베었죠?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권리를 갖고 있는 갑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권리를 오랜 기간 행사를 안 했고 오히려 을이 마치 소유자처럼 갑소유 땅을 20년 이상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렇잖아요. 뭐 어떤 물건이나 거래소 주인이 따로 있단 말 하죠. 그죠? 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야. 아, 이 땅 주인은 따로 있는 거야. 너. 20년간 사용을 하지도 않고 있던 갑이 아니라 20년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을로 네가 소유권자로서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던 소유권자로부터 권리를 뺏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던 을에게 소유권을 줘버리는 제도예요. 그게 취득시효예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제도긴 하지만 우리 민법은 어쨌든 그런 취득시효 같은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어쨌든 소유권에서는 소유권의 취득과 관련해서 법률 행위한 소유권 취득, 즉 계약을 통한 소유권 취득과 법률 규정에 한 소유권 취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법률 규정에 한 소유권 취득 중에서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어떤 거냐? 제일 중요하고 이런 제도구나. 점유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그 사람이 권리자인지를 따지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시켜주는 제도를 말하는구나. 이런 게 우리 민법에 소유권에 있구나. 딱 그 정도. 그래서 맨 밑에 보면 245조 1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245조 1항을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보면 요건이 있어요. 20년간, 20년 이상을 말합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를 한 사람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 을은 이 상황에서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넘겨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를 취득시효. 됐죠? 이런 것들이 법률 규정한 소유권 취득이 될 겁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은 읽지 마세요. 첨부까지도 보지 마세요. 쭉쭉 넘어갑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제도기 때문에 기본 강의 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거기 뭐 용어도 별거 없죠. 용어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85페이지를 가면 다 소유권에서 또 하나 중요한 파트가 공동소유라는 게 나와 있어요. 공동소유,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공동소유를 줄여서 뭐라 그럴까요? 공유 아니에요. 공동소유에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어요.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이 있어요. 소유권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럿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예요. 하나의 물건, 하나의 소유권. 근데 소유자가 여럿. 이걸 공동소유 이렇게 부르고 이 여러 명의 소유자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요거를 뺀 나머지가 공유예요. 합유하고 총유를 뺀 나머지를 공유라고 해요. 물론 민법은 순서가 공유, 합유, 총유로 되어 있지만 이해는 합유, 총유, 이해하고 나머지 다 공유 그러면 돼요. 자, 오늘은 이 세 가지가 어떤 거 어떤 특징이 있는지만 생각해 봅니다. 책 보지 마시고 여기 들으세요. 자, 먼저 합유가 뭐냐? 갑과 을이 조합체로서 하나의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과 을을 조합원이라고 해요. 조합체, 조합원 공동소유예요. 자, 여기서 조합, 노동조합 같은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민법에서 조합은요, 조합계약이라고요. 동업관계를 말해요. 동업관계. 민법상 조합이란 단체가 아니고 무슨 노동조합이라든가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조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조합계약, 즉 동업관계를 말합니다. 무슨 관계? 동업관계. 그러면 갑이 1억을 투자하고 을이 1억을 투자해서
총 2억을 가지고 폐차장을 동업하기 위해서 폐차장 부지를 샀다. 만약에 땅을 샀다. 이 땅이 누구 거냐? 갑과 을의 공유가 아니라 합유. 갑과 을의 합유. 이게 합유예요. 이게 동업관계. 그런데 이 합유, 갑과 을은 이 땅에 대해서 지분이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분. 당연히 있지요. 1억씩 투자했는데 지분이 없을까? 아니, 갑과 을 이걸 공동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분이 당연히 존재하죠. 갑의 2분의 1 지분, 을의 2분의 1 지분. 그래서 합유는 합유물에 대해서 합유자들이 투자한 돈만큼 지분이 당연히 인정이 돼요. 그리고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수익을 또 나누는 거겠죠. 예? 폐차장을 운영을 했어요. 수익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생겼어. 그럼 반반씩 나눠야지. 그러려면 당연히 뭐가 존재해야 돼? 지분. 여기서 조심할 거. 처분 자유가 없어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어요. 이게 합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갑이 지분을 처분한다는 것은 을의 입장에서는 동업자가 바뀌는 거죠. 그죠? 합유자가 합유물에 대해서 지분을 처분한다는 것은 다른 합유자 입장에서 보면 동업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함부로 지분을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합유는 동업관계의 공동소유를 말하고, 합유물에 대하여 지분이 존재하되 그 지분 처분에 자유가 없다. 그게 합유의 특징이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반면에 총유는요, 비법인 사단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해요. 이 비법인 사단 사원 공동 소유가 총유인데요. 자, 여기서 비법인 사단이 뭐냐? 사단이란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모일사자. 집단 단자로 써요. 이게 사단이에요.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 그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가 설립 등기를 안 해.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이 되려면요, 반드시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단체가 설립 등기를 안 했어. 그럼 법인이 아니지. 비법인, 사단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 동창회가 동창회비를 걷어서 동창회 건물을 샀을 때 이 건물이 누구 소유냐? 이 건물이 누구 소유냐? 이 동창회가 만약에 설립 등기를 했다면 사단법인이 되고요. 그 동창회 소유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동창회가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비법인 사단이 되고요. 비법인 사단은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원들 공동소유로 인정해요. 이거를 총유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총유의 특징이 뭐냐? 지분이 없어요. 내가 이 동창회 건물을 살 때 반을 냈어. 회비를 반을 냈어. 그럼 나는 저 건물에서 2분의 1 지분이 있냐? 없어요. 총유는 지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총유의 특징이 돼요. 설립등기하지 않은 단체의 구성원 공동소유를 말하며 이때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총유의 특징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유는 합유 총유를 뺀 나머지라 그랬죠. 쉽게 뭘 생각하면 돼? 상속인.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다가 사망을 했고요. 자식이 둘이 있어요. 배우자는 이미 죽었고. 그럼 을하고 병이 상속을 받아요. 공동상속인 이렇게 되죠. 그죠? 이때 을하고 병은 이 땅을 공동 소유하게 되는데 이때 을하고 병은 동업관계 아니죠.
단체 구성은 아니지. 그러니까 공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인들은 지분 비율이 있어요. 자식은 똑같아. 2분의 1씩. 그럼 결국 A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 을과 병은 그 상속받은 땅에 대해서 지분을 갖게 될 것이고, 이 지분은 합의와는 달리 처분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공동 소유자와의 동의나 합의 없이도 지분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팔아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유의 특징이 됩니다. 그럼 크게 세 가지 공동 소유 다 잊어버리시고요. 공유자 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다. 동업관계도 아니고 단체 구성원도 아니다. 지분이 존재하며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 합유, 동업관계다. 지분이 있으나 처분 자유는 없다. 총유, 단체 구성원 공동소유고 지분 자체가 없다. 구별되시죠? 물론 이제 5분 지나면 다 까먹어. 괜찮아. 일단 공동소유의 우리 민법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특징 가지고서 딱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총유요? 지분이 없는데 뭘 처분을 해? 총유 물 처분만 남겠죠? 건물 처분만?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건물 팔아먹으려면 동창회 건물? 에? 모여서 결의해야죠. 회원들 머리 맞대고 그걸 총회 결의 이렇게만 해요. 예? 그건 이제 자세한 건 나중에 하고. 어쨌든 그 세 가지를 공동소유 구별을 좀 해달라. 아시겠죠? 나머지 뭐 보실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물권 강론의 7개 권리 중에서 점유권이 어떤 거고 소유권이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중에서 핵심적인 거 몇 가지 딱 체크한 거예요. 그 정도 개념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좀 쉬었다가 나머지 원리들 보겠습니다.